저는 많은 기준이 거의 절반 이상은 머리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대략 한 450 나옵니다. 일본의 노후 파산 제가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네.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이번에 약간 좀 소비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 노후를 망치는 치명적인 습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소비 관점도 소비 관점인데요. 지금 가장 치명적인 습관은 그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든 되겠다 하는 게 저는 제일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요. 예. 그 노후에 이제 내가 뭐 자산이 뭐 크게 모아지지는 않았는데 뭐 하여튼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 그게 우리가 수명이 이제 60살부터 해서 한 15년, 20년 살고 끝날 것 같으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옆에서도 도와줄 수도 있고 자식도 도와줄 수도 있고 여하튼 다 메고 갈 수가 있는데요. 국가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20년이 아니라 40년이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 어떻게든 뭐, 사람 사는 거, 뭐, 입에 풀칠은 하지 않겠냐 하는데, 입에 풀칠하고 노후를 살면 너무 힘들어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생각을 좀 이렇게 버리시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게, 그게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적정 소득은 만들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적정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국민연금 100만 원 빼면은 200만 원의 소득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 200만 원 같으면은 대충 자산이 한 6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통해서 6억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자산을 통해서도 6억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자산들을 이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절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휴식 시간을 10분을 주는데요. 휴식 시간을 3분이 짧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예,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7분 정도 휴식 시간을 주면은 대부분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예, 그냥 앉아서 뭐 하든가. 근데 15분을 주면요. 쉬다가 시간이 남아서 한 1, 2분 일찍 와서 쉽니다. 그리고 필요한 어디에도 갔다 오고 다 할 수 있거든요. 10분을 기준으로 한 3분이 짧은 거하고 3분을 더 주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적정하다는 게 10이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서 7 정도를 준비하는 사람은 계속 힘들게 되고요. 빡빡하고 힘들게 되고 13이라는 것 정도를 준비한 사람들은 훨씬 여유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다 생각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생각되는 자기의 적정 소득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적정 소득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야 그게 훨씬 삶이 이제 조금 더 편안해진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적정 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한 15년 동안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온 서베이 데이터를 보니까 연 한 4.2% 정도 생활비가 매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4%를 잡더라도 18년이 되면은 2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활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8년 지나면은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한 18년 후에, 한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퇴직할 것 같아 하면은 지금 생각하는 소득보다 2배를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60에서 소득을 마련하시는 분은 내가 한 80대면은 지금 한 400만 원 내가 적정 소득이었다 하면은 80대면은 거의 800에서 900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편차가 크게 나타나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10년 더 지나면은 생활비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플랜을 조금 그렇게 보시고 넉넉하게 잘 짜셔야 되고 어떻게든 이제 되는 세상은 아니다. 그런 세상에 왔으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매칭을 해서 우리가 인생 후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와 또 연계가 된 게 최근에 노후 파산 관련해서 상당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100세 시대 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좀 자산을 형성해 놔야지 노후 파산을 당하지 않고
좀 여러 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정말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이게 소득 계층마다 자기의 생활 수준마다 다 달라서 말씀드릴 수는 힘들고 중간 평균값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2년 전 기준으로 네. 한 27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적정 생활비고요. 적정 생활비의 70%가 최소 생활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270만 원 같으면 70% 같으면은 7749, 7214 하면은 한 180만 원, 19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최소 생활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소득 기준으로 내가 이 최소 생활비가 한 200만 원, 그 다음에 적정 생활비가 한 270,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최소 생활비 기준으로 당연히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적정 생활비로 이제 내가 노후에 한 전국 기준으로 해서 270이고 서울 기준으로 해서는 320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뭐 올해 놓으면 한 350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적정한 생활비가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해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요. 대략 한 450 나옵니다. 되게 높네요. 예. 그게 15년 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또 18년 지나면 이게 제가 한 15년 정도 지나서 또 이제 적정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될 겁니까? 한번 물어보면 그때는 900 정도 될 겁니다. 800에서 900 사이.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그게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물가 상승률은 그 당시 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동안에 연평균 2.1%였는데요. 생활비 상승률이 4.2% 들어가고요. 좀 더 이제 더 많이 오른 것이죠. 예,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서 그래서 사실은 자산을 축적할 때 인생 전반에 축적하는 기간에 비해서 더 어려운 자산 관리는 자산을 인출할 때입니다. 축적한 자산에서 내가 40년 동안의 은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정치하고 어려운 거예요. 축적할 때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타겟 데이트 펀드에 그냥 넣어놓어도 최소한 평균 이상은 갑니다. 평균 이상이 뭡니까? 제가 보니 상위 20, 30% 안에는 들어갑니다. TDF만 넣어놓고 자기가 3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그렇게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집 사고 뭐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인출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고요. 또 인출 상품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예. 생활비가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고 이런 불확실성이 훨씬 큽니다. 젊을 때는 생활비 올라가면 월급도 올라가요. 그렇죠. 예, 물가만큼.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생활비 올라간다고 올라갈 월급이 없습니다. 그 월급을 자기가 은퇴 소득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잘 따라가게끔 소득을 만들어야 돼서 훨씬 어렵습니다. 자산 관리하기가. 그래서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노후 파산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일본에서도 뭐 노후 파산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 이제 소위 말해 공적 연금도 잘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일본은 후생연금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후 파산이 많이 일어나고요. 후생연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민연금은 충실하게 넣었다 하면은 그래도 그런 부분은 보통 피해갑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국민연금 불안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공적연금을 충실하게 넣는 것. 예, 내가 공백 기간이 있다면은 공백 기간도 좀 메꿔 놓고 그래서 충실하게 넣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후 파산을 피하는 필요 조건은 좀 마련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일본의 노후 파산 제가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네. 하류 노인이니 노인 파산이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가 후생연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네. 국민연금. 두 번째는 가족의 질병이 있다. 중대 질병이.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일을 않고 부모님을 간병하다가 네. 일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프리트라고 아르바이트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현상 때문에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특이한 문제가 없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그 후생연금, 국민연금 잘 준비 안 됐고, 그 다음에 가족에 중대 질병이 있다. 네, 특히 뭐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 중풍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 자기가 크게 아픈 경우, 네, 이런 것들이 주로 노후 파산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근데 사실 중대질병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다가 정말 좀 케이스가 안 좋아서 발생한 게 아니라 사실 맞습니다. 나이가 먹거나 예. 노화가 되면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이벤트이기 예. 때문에 이게 이제 나는 안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비를 하긴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 참, 그거는 뭐 질병은 누가 챙길지가 누구도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것이 사회보장 제도이죠. 예,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할 때 이제 사회보장 케어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요. 예, 그래서 자기 개인의 어떤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훨씬 잘 케어가 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나은데, 이제, 간병비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예, 간병비가 뭐 한 달에 300, 400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일을 하는데 방해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리스크가 자식 리스크잖아요. 예. 자식 믿다가 뭐 망한다. 요즘 약간 이런 관련된 콘텐츠나 영상들이 좀 뜨고 있는데 약간 좀 노후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 자식과의 관계, 리스크?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자녀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예, 자녀에게 노후를 내가 의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식이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요. 지금의 부모님들도 지금 80대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 별로 많이 안 하시고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뭐 야, 내 자식이 내한테 나중에 이혼해서 애만 안 맡기면 나는 된다. 뭐 오히려 그 부담이죠. 내가 자녀에게 의존하겠다는 것은 일도 생각을 하지 않고요. 혹시 자녀가 나중에 혹은 지금 나의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될까? 이게 오히려 리스크는 뭐냐? 아들 둘을 가져서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전세 자금 좀 대주다 보니까 내 노후 자금 모아놓은 데서 한 40%가 날아가 버리더라. 네.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이제 사업 자금 한번 좀 대주고 했다가 날아가는 부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자녀가 우리나라는 취업이 늦고 혹은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30대 취업이 그때가 90년대였거든요. 그때 경기가 어려울 때. 그때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50대가 전후가 되었는데도 계속 프리트를 하는 거예요. 프리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시다시피 직장에서는 올라갈수록 월급이 쑥쑥 많아지지만은 아르바이트는 똑같아요. 20대나 50대나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월급이 50대 가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의 연금을 나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그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죠. 내가 자녀에게 의존을 하는 이거 여차하면 자녀에게 의존을 하지 아무도 요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의 리스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의 취업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팍팍해지고 집값 비싸고 예, 그다음에 취업 정규직 잘 안 되고 결혼하기 어렵고 이런 요건들이 이제 부모에게 부담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 뭐 이혼했다가 애 둘을 맡기고 간다. 이게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게 그러면은 손목이고 뭐고 다 골병듭니다. 그렇죠. 이게 젊은 사람도 사실 골병 드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리스크. 나중에 이제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부모의 연금을 나눠 쓴다 이런 이야기들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리스크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이제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나의 노후 자금의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해놓고 이거는 건들지 않는 한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예, 이걸 확 넘어서서 그냥 그 순간에 이제 사돈 보기도 그렇고 우리 자녀가 이래서는 안 되지 길을 세워줘야지 했다가 자기가 말년에 기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 공식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1억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제 자산 배분을 하셔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실지 여쭤봅니다. 네. 이게 뭐 30대하고 60대하고는 자산 배분이 완전히 달라야 되고요. 저 뭐 30대 같으면은 뭐 1억이 있다면은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60% 정도는 주식. 예, 그 다음에 뭐, 한 30% 정도는 뭐, 리츠, 한 10% 정도는 뭐, 채권,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70 주식, 그 다음에 30 채권, 뭐, 이렇게, 그게 이제 30대
포트폴리오이고요. 60대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60대는 이제 미드필드가 조금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리츠 같은 경우 한 30%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주식 한 20% 집어넣고 50%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츠라는 미드필드의 비중이 조금 더 커지고 수비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 배분은 여러분들이 축구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축구 감독인데 나의 그 선수가 10명이 있다. 골킵 제외하고 10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치할까 하는 것인데 60대면은 이제 수비수부터 하면은 5-3-2 전법인 거죠. 예, 수비수 채권 5명, 그 다음에 미드필더 리처 3명, 그 다음에 공격수 2명, 뭐 이렇게 하시 것들이 그런 식으로 저는 배분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싶습니다. 물론 이게 1억이라는 그런 금액 자체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물 부동산을 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리츠를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예, 당연히 뭐 1억을 가지고 실물 부동산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 30%면 3천만 원인데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부동산을 다 분산할 수 있습니다. 리츠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가 부동산을 못 담는다 하는데 부동산은 우리가 이전에 드라마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야, 오늘 월세 받으러 왔다 하면서 퇴마루에 앉아서 월세 주라. 그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인생 후반에 접어든 사람들의 소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따박 현금 흐름을 준다는 면에서는 되게 좋은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리츠가 이제 배당은 따박따박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미드필드를 좀 꼭 두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30대에 비해서는. 그래서 30대에 비해서 리츠를 한 30% 정도 이렇게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0대는 어차피 리츠를 안 해도 자기 주택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많이 갖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고 그냥 주식을 가지면 되는 거고요. 7대3 내지는 6대4. 예. 제일 황금률이 보통 주식 60, 채권 40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서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6대4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워렌 버핏은 9대1이라고 그랬거든요. 주식 9, 채권 1이라고 그랬는데, 예. 근데 뭐. 약간 좀 미국에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였으면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제가 이야기 안 드릴 뻔했는데, 저는 많은 기준이 거의 절반 이상은 미국 주식의 머리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코스피를 보는 게 아니라요. 예, 코스피는 아시다시피 어떤 경우는 15년 동안 박스권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한번 점프했다가 또 10년 박스권.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주식에 배분을 하시더라도, 최소 절반 이상은, 예. S&P 500, 그 다음 우리 코스피, 이렇게, 그것도 그렇게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예, 꼭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뭔가 노후를 준비하거나, 나의 또 행복한 그런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자산시장이 그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수익을 보지 못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기회가 사실 또 지나고 나서 본다면은 또 좋은 자산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주신 뭐 채권이라든지 리츠,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자산들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현명하게 자산 배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록 고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